수석은 김영재 의원에 대한 청와대 특혜 지원이 대통령의 성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한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석끼리 서로 인수인계할 내용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실수를 공개해서 지적 보고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조선 수석이 이렇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김영재 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청와대 내부에 정보력에 퍼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성명과 관련이 있다. 이걸 뒷받침할 만한 얘기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다시 한번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전후로 나타났던 얼굴에 나타났던 리프팅 시술 흔적을 찾아보는데요. 예. 이 흔적이 처음 2013년 11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영재 의원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최고정이라는 가명으로 처음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게 2013년 10월 15일입니다. 비슷한 시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로부터 한 달가량 지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왼쪽 턱 부위에 리프팅 자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이 자국은 이후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그리고 닷새 후인 21일 또 오전 숨이 교체되기 직전인 2014년 5월 14일에도 확인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이 김영재 의원의 특혜 의혹이 대통령의 시술, 더 나아가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로도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결국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리저리 빠져나간다는 뜻의 법꾸라지. 이런 수식어까지 붙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국회 청문회를 거부했습니다. 법조인답게 법적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팩트체크팀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 논리를 하나하나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허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위증, 고발, 소환 뭐 이런 법률 용어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해석부터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위증죄로 지금 고발을 당했다 또는 수사 의뢰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 내가 얘기를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해야 된다. 더 줄이면 특검이 위증죄 수사 중이어서 못 나간다라는 뜻인데 언뜻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말이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서 못 나간다. 사실 이건 청문회나 국감 때 단골 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단골이죠. 오늘 조윤선 전 장관도 오전 내내 이런 이유로 나오지 않다가 네. 뒤늦게 오후에 불려 나왔거든요. 오늘 출석이 예정돼 있었던 증인이 모두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4명만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뭐 같은 이유를 다 밝히진 않았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 주장이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나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번에도 청문회를 좀 피해간 거군요. 네. 그런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수사 중, 네. 수사 중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위증죄 수사 중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특검팀에 확인했습니다. 수사 착수 단계 아니다. 소추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오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니 뭐 수사도 받고 있지 않는 거군요. 심지어 많은 언론이 지금 고발당했다, 네. 고발장 접수됐다라고 표현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네. 고발장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저 수사 의뢰서만 접수돼 있는 상황이었죠. 수사 의뢰는 이렇게 왼쪽에 검토 단계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려면 국회가 다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검이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위증죄의 경우에 국회에 고발이 꼭 있어야 한다. 고발이 전제돼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불출석 사유서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 고발 옆에 괄호를 해서 또는 수사 의뢰 저렇게 이제 철두철미하게 네. 표현을 해놨군요. 네. 보통 불명확한 거 저 괄호 안에 넣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괄호 안에 정확한 걸 넣고 불명확한 걸 바깥에 넣습니다. 네. 저 고발 다 X 지워야 됩니다. 수사 의뢰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 의뢰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 왼쪽에 수사 영향 우려로 불출석한다 라는 우전 수석의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위증죄 수사를 사유로 내세우면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주 혹시 우전 수석이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안나경 앵커 말대로 네. 그런 가능성을 한번 전제는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일단 가정을 하더라도 헌법에 누구나 형사상 방어권은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불출석을 일종의 방어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국회 증언감정법은 모두 이렇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모두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나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와서 행사하라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의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국회의원들이 묻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거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를 할 수 있겠지만 출석부터 거부한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없잖아요. 경강부회식으로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죠. 네. 뭐 아무리 법에 능통한 우전 수석이라지만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좀 빈틈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저기뿐만 아니라 더 네. 있습니다. 자, 빈틈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이번에는 기초 논리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지난달 22일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모른다. 현재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국회는 당시에 위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때처럼 오늘도 몰랐다고 같은 내용을 유지한다면 향후 수사를 하더라도 영향은 없습니다. 일단 거짓이든 사실이든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둘째, 오늘 말이 뒤집혔다면 그렇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둘 중 하나는 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전 수석의 불출석 사유, 위증을 스스로 인정한 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23년간 검사였던 우전 수석. 하지만 사실관계도 틀렸고 법적 근거도 미약했고 상식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한 법조인이 저희에게 오늘 딱 한마디로 이런 네.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궤변. 네. 궤변. 공직에서 법을 23년 동안 다룬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서청원 탈당 강요는 범죄다. 자, 친박계 핵심이죠. 서청원 의원이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급기야 오늘은 탈당 강요죄라는 명목으로 임명진 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아, 탈당 강요죄가 있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아,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정당법 54조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근거인 것 같은데 이걸로 처벌받은 사람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 결국 정책 선택인 거겠죠? 그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실상 법은 있지만 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탈당 요구만으로 탈당 강요죄를 주장하는 건 좀 비약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서 의원의 논리대로면 역대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던 이런 것들 모두 큰 죄를 지은 셈이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또 게다가 지난 공천 당시였죠. 서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인사를 그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들이 다른 데로 옮기라고 협박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임명진 위원장은 어떻게든 뭐 다방면으로 좀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서청원 의원도 정작 15년 전에는 자발적으로 공천에 탈락하자 자발적으로 당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파국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지도부에 있고 완장차고 행사하는 측근 간신배들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측근당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아주 세게 비판을
했었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 탈당 선언문에서 몇 개 중요한 그 단어만 좀 바꿔보면 자, 오늘 이 파국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지도부, 완장을 찬 간신배들, 박 대통령의 측근당으로 변해버린 새누리당, 상당히 지금 상황에 적용해도 손색 없는 탈당 선언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저렇게 바꿔버리니까 금방 와닿긴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자, 볼테르는 말이 없는데, 볼테르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자,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었죠, 논술 시간에. 자, 유명한 말로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볼테르 씨가. 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지만, 하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위해서는 싸우겠다. 자, 연일 이 볼테르의 유명한 명언을 정치권에서 인용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인용했다면 아마 비하인드 뉴스엔 등장 안 했을 것 같고, 뭐 좀 잘못 인용한 부분이 있나요? 뭐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예.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이른바 당내 문자 폭탄 논란을 지적하면서 어제였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을 지킬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볼테르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예. 자, 김동철 국민의당 위원장도 오늘 인용을 같이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예. 친박, 친문 패권주의자들에게 한 말씀.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뒷문장보다는 앞에 문장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영 정신을 강조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상대방이 편협하다 이런 비판독으로 이런 말을 인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뭐 그런 분석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여야 불문하고 이 명언 즐겨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과거 이해창 전 총재도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명언을 이용해서 DJ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었고요. 예. 자, 눈에 띄는 거는요.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시 이 에미리타주 박물관에 방문해가지고 프랑스 유명한 조각가 우동이라는 조각가가 만들었던 볼테르 조각상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예. 자, 당시 순방을 기록했던 기자의 그 기록을 보면 볼테르 조각상에 약 3분가량 머물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질문하고 유심히 관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볼테르가 아니라 볼테르를 연구하는 이블린 홀이라는 연구자가 자신의 책에서 쓴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반전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 말이 볼테르가 한 말이 아니란 게 확실합니까? 예, 볼테르가 아닌 말로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반전이 좀 의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 어느 것이 지나는 사람. 아, 소셜 라이브. 네. 예. 오늘 또 월요일이군요. 네, 예. 강버들 기자가 오랜만에 맞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나 이번에? 저희 오늘 예.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서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좀 궁금한 게 예. 뭐 세월호 당일 날 뭐 했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손 선배는 그날 뭘 하고 계시다가 소식을 들었는지 예. 소식이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날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다든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세세히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출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뉴스 끝나고 들어가면 한 11시, 12시 되기 때문에 출근을 조금 늦게 하는 걸로 돼 있었고 속보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박성태 기자가 그 특보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 정치부에 있는 박성태 기자가. 근데 전원 구조회의가 물론 처음에 나왔었죠. 그건 뭐 이젠 너무나 유명해져 버린 오보가 돼 버렸지만 근데 박성태 기자가 그때 그 얘기를 진행하면서 그러나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방송 중에 그 박성태 기자가 유일하게 전원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정말 전원 구조인지. 그러고 나서 뭐 그 다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전원 구조는 전혀 틀린 얘기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송을 진행할 때 그 저 유가족 한 분, 결국은 유가족이 되셨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구조를 기다렸던 분이기도 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 다 틀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좀 구조도 작업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도 좀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연결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좀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역시 흔히 얘기하는 팩트였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언론이 그 당시까지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 다 틀렸다라는 것. 현장에선 구조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확인돼가는 과정이었고 뭐 충격의 연속이었죠. 그날 이후로. 예. 그날 퇴근도 늦게 하셨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싶은 게 팽목항에 좀 계셨잖아요. 거기서 예. 현장에서 연결하시는 모습이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며칠이나 계셨죠? 그때 닷새에 있었는데요. 참사 벌어지고 바로 갔던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랄까 그때 이제 오바마 미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방한하고 그럴 때여서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조금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 같은 것이 들어서 사실은 목요일 밤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뉴스를 끝내고 금요일에 이제 진도를 내려갔는데 목요일 밤중에 갑자기 결정을 했고 우리 중계팀이 굉장히 긴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하루 전에 결정해서 다음날부터 가서 그 긴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엔 가능할 것 같았어요. 우선 우리 중계 기술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 기자들이 뭐 굉장히 열심히 조금 아까 나왔던 서복현 기자도 그렇고 뭐 등등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던 거죠. 다음 날. 예. 여기서 봤을 때랑 실제로 가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갔을 때 이렇게 평화롭고 예쁜 곳에서 예. 뭐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떠셨어요? 가셨을 때? 진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생전 처음 가봤는데 사실. 저도요. 예. 근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관광차 진도 가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들어봤는데 아마 좀 이렇게 외진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 아름다운 곳인데 그 아름다운 풍광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취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자원봉사하러 간 분들 또 그냥 위로 방문하러 가셨던 분들이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의 커다란 차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죠. 그리고 진도에서 첫 그 생방송 할 때의 오프닝 멘트로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진도로 쭉 들어가는 길이 나무에 전부 그 노란색 리본. 예. 그래서 그 느낌이 뭐랄까 아무튼 뭐 다들 느꼈겠지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었죠. 예. 정부에서는 올해 4월 지나면 인양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정말 돼서 한번 다시 현장에 내려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예, 뭐 인양이 되든 안 되든 이번 또 3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보는 날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미리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눈시울이 예. 네. 자, 예. 하십시오. 보시죠. 우리도 우리 한숨을 자기소개를 해야 네.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JTBC 사회 2부 강버들입니다. 네, 저도 사회 2부 박창규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말할게요. 네. 갑자기 되게 정숙한 분위기가 돼서 손 선배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가 네. 역시 네. 팽목항과 동거차도 그리고 안산 얘기를 네.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팽목항 가보셨죠? 강거들 어떠셨어요? 기자만큼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손 사장 말씀하신 게 그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당시에 그 봄에 정말 말도 못하게 아름다웠어요. 그 길을 나 안 되겠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 제가 오늘 사실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면 안 된다고 주의사항을 받고 와가지고요. 나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 길을 진도에서 팽목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근데 그 길을 부모님들이 그 소식을 처음 듣고서 정말 황망하게 그 길을 갈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네, 박창규 기자가 또 울컥하시면 안 되니까 잠깐 네. 저희 지금 팽목항에 나가 있는 이선아 기자 연결 한번 해보고 다른 얘기 할게요. 안녕. 아 선아야. 네, 볼륨 네, 높여줘요. 네. 지금 저기 이선아 기자 조금 끊기는데요. 네. 들리니? 들리나요? 들리나요?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긴 하는데요. 들려요? 네, 들립니다. 아, 예. 이선아 기자 아까 연결하느라고 추운데 고생했는데 지금 거기 날씨 많이 춥나요? 네, 날씨가 추운 것도 추운 건데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어서 사실 깃발 같은 거 좀 보여주시면 알 것 같은데. 자꾸 움직이지 말고 얼굴 좀 나오게 좀. 아, 네, 바람 부는 거 보여드리려고. 바람이 정말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저는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 좀 되게 세다고 느꼈는데 여기 계속 계시는 가족분들은 이 정도는 뭐 좀 견딜 만한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정말 세게 불면 집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컨테이너 그 집이. 그렇구나. 처음 가본 거예요? 네? 거기 처음 내려가 봤어요? 네, 저 팽목항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아, 예. 오늘 낮부터 있었는데 낮에 뭐 어떤 분들 만났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만나뵌 분들은 가족분들이었는데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입니다. 여기서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천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일 좀 어떠신지 여쭤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천일이라고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천일이 됐을 뿐이지, 천일째 날이 된 것 뿐이지, 뭐 천일이 된다고 인양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기념 천일을 맞이해서 좀 뭐 진도 군에서도 와주시고 여러 군데에서 좀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추모제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는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거기 리본도 엄청 많이 매달려 있잖아요. 아까 저기 리본 엄청 많이 매달려 있고 서복헌 기자 연결할 때 새로 달린 리본도 있다고 하던데, 새로 와서 계속 추모하시는 분들도 뭐 오늘 좀 만나볼 수 있었나요? 네, 오늘 좀 이제 오늘도 특별히 많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최근에 이런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또 언론에서 세월호를 계속 다시 언급을 하면서 재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작년이죠, 2016년 좀 하반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팽목항을 다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좀 이것저것 많이 싸우신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 뭐 집에서 떡을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좀 소정의 돈 같은 거를 가져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여기 계시면 좀 집 밖고 못 드시고 하니까 좀 따뜻한 밥이라도 해서 드시라고 돈 봉투를 건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또 다양하게 좀 가족분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리본도 달고 또 추모제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뭐 한 말씀. 이선아 기자. 이선아 기자. 크게 네. 말해. 조심해서 몸 조심히 잘 올라오시라고.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고 조심해서 올라오시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팽목항은 이렇고 동거차도는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우리 강보들 기자가. 저는 그 동거차도에 지금 계속 계시잖아요, 유가족분들이. 네, 저는 2박 3일 있었고 그 중에 하루만 그 꼭대기에 있는 유가족 텐트 옆에 있는, 제가 지난 집회에 나갔을 때 만났는데 그 돔 건축해 주시는 부자분께서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 주신 돔 2동 있고, 그 돔에서 제가 하루 잤어요. 이틀 중에 하루는 돔에서 자고 하루는 밑에 내려와서 민가에서 잤는데, 제가 갔을 때는 4월이었는데도 너무 추워서 한겨울용 제가 침낭을 챙겨갔거든요. 한겨울용 침낭 속에서 옷을 다 입은 채로 잤는데도 너무 추웠고, 바닥은 전기 매트 이런 걸 깔아 두셨지만 공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숨 쉬면 그게 다 물이 맺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도 너무 아프고. 근데 이제 그 유가족분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에 가서 일주일씩 교대하면서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제 연령대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일주일씩 거기서 그거를 하고 나면은 몸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제 위에는 수도시설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실어 나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물론 뭐 그 이전에 도보 뭐 순례 이런 것 때문도 있지만 무릎이 다 상하셨다는 거예요. 무릎이 다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제가 갔을 때 지난해 4월이었으니까 인양이 가을 안에 돼서 이 돔 다 없애고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랬는데, 아직도 그곳에 계시다니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들어가는 백길도 너무 험하고요. 올라가는 길도 험하고, 거기 생활도 쉽지 않고, 또 어머니들 없이 아버지들끼리 가시면 계속 뭐 햇반 드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동거차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안산도 마찬가지로, 안산 뭐 분향소 주변은 제가 사실 뭐 안산을 그 전에 가본 적이 없어서 안산이 원래 그렇게 조용한 도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향소 주변이 굉장히 적막한 느낌이 들고, 이 안산이라는 곳이 이 사고 전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다 건너 아는 집이고, 그래서
이 안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도 결국은 세월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안산에서 학교를 나온 분들이 안산에서 학교를 나왔다, 내가 고향이 안산이다 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해요. 어디 가서 내가 안산 사람이다, 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럼 첫 마디가 너 세월호 탔었니? 뭐 네네. 단원고 다녔니? 네. 실제로 세월호에서 살아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어디 가서 내가 단원고 졸업생이고 세월호를 탔다 말을 못하고 살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는 세월호 특별전형으로 대학 왔니? 뭐 그런 여러 가지 편견들 내지는 지나친 관심들, 나는 별로 그런 관심 받고 싶지 않은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저희 신진 기자가 지금 그 생존 학생을 지금 이 시간에 안산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보도를 할 거고요. 내일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광고를 하세요. 김영한 비망록, 네, 오늘 김영한 비망록 가지고서 저희가 뉴스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요. 사실 조각조각 나 있던 파편일 상태였을 때는 저희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비망록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이분들은 처음부터 날짜를 보면 비망록에 6월 이미 4월 16일 날 사고가 발생을 하고 6월쯤부터 사고 원인은 지금까지 1000일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은 사고 원인은 이미 그때 결정이 나 있었어요. 유병원의 잘못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초동 조치의 잘못이다. 그리고 강조한 건 청와대로 보고나 혼선은 전혀 없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도 말라. 그게 처음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그때서부터 모든 게 흘러왔다라고 생각하면 흐름이 매우 간단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세월호 유족들에게 모질게 했을까? 그리고 교황이 왔을 때조차도 교황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을까? 그리고 김용호 그 유민 아버지가 단식할 때 그 앞에서 그게 자살 방조가 아니냐, 나머지 가족들이, 그리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그 앞에서 뭐 먹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 조롱들이 이루어져도, 예, 그게 어떤 그림 아래서 이루어졌을까? 네,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한 게 우리나라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였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기사에 다루진 않았던 부분인데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박창규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 편향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드러나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8월 달에 보면은 엄추기경 같은 발언, 같은 자세로 타 종교 지도자도 취하도록 노력이라고 되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이제 엄수정 추기경 이 유가족들도 양보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때 아마 그 특별법과 관련해서 세월호 특조위의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 가족들도 계속 뭐 단식도 하시면서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이 엄추기경 같은 분은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편향성을 노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 네 편 내 편이 있고, 내가 원하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어쨌건 간에 청와대 정도 되면은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뭐 좀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계속 보면 이런 식으로 유가족들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분들은 마음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모든 거는 정해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국민 통합을 그렇게 부르짖었었어요. 뭐 지금 모든 정치자들은, 뭐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와 국민 통합을 부르짖는데 전혀
이분들이 편을 나눴구나. 저희끼리도 아마 기자들도 대부분 자기 정치 성향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끼리 회의를 할 때 편집 회의나 저희들끼리 기사 회의를 할 때 우리 편, 남의 편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분들은 우리 편, 나머지는 남의 편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얼마나 국가를 양분해서 적과 우리 편으로 나눠서 보고 있었을까. 네, 매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2015년 1월에 이제 1월 업무 일지를 보면요, 그 VIP 팽목항 위로 연출, 위로 연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말이 나오고 그 이후에 간 게 일주기였던 4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죠. 네. 네. 이때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고요.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밀려나고 몸싸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연출을 했다. 우리끼리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그게 아마 대부분 대중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회의에서, 청와대 회의에서 연출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네. 그랬고 이제 방금 아까 보셨잖아요. 그 방파제 쪽을 경호원들 이렇게 막는 가운데서 되게 걷고, 근데 그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좀 가까이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유족들끼리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 지르고 피켓 들고 소리 그러고 지르고. 입 막힘을 당하고 뭐 사실 뭐 그 분향소, 안산 분향소에 대통령이 등장해서 뭐 할머니 한 분과 연출을 했다, 뭐 그걸 사실 보통 메이저, 아니 뭐라 그럴까요? 네, 그 언론사들이 잘 다루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뒷이야기처럼 온라인에서 많이 다뤄지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연출하라고 지시까지 내려왔었던 일입니다. 네, 그게 매우 슬프기도 하고요. 지금 페북라이브 저희 지금 촬영 기자가 저랑 함께 동거차들 갔던 기자인데 그때 찍었던 사진을 갑자기 저한테 보내서 뭐, 예, 저희가 이렇게 네, 가족분들하고 같이 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1000일이 됐으니까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네, 된 게 없으니까. 네. 네. 7시간과 인양입니다. 네. 7시간은 그러니까 어째서 왜 구조 지시를 제대로 못 내렸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뭐 JTBC에서도 뭐 의료 시술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크게 저희 회사에서 보도하는 거지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의료 시술을 했건 뭘 했건 나가서 뭐 그냥 혼자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토요일 날 우리 촛불 집회에서 생존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우리는 살았다고. 근데 아무도 나오라고 해주지 않았다. 왜 그런 지시를 안 해줬냐. 네,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 말고 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기록들은 다 청와대의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와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보고를 몇 번을 받았고 지시를 무슨 내용으로 몇 번을 지시를 했다는 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작 그 기록, 보고와 지시가 오간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돼서, 지금 비공개니까 퇴임할 때도 비공개일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돼서 30년, 최대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뭐 국회 3분의 2 이상이 그 결의를 하게 되면 그 열람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네, 대단히 힘든 일이긴 하죠. 지금 뭐 정치 구도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7시간의 실체는 뭐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 아무도 나 몰라라 했다는 거, 그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꼭 밝혀야 할 부분이 말씀하신 7시간인 거고요. 인양은 그러니까 뭐 침몰의 원인이
뭐 일견 밝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법원에서 그 조타수 분이라든지 이런 분의 뭐 죄를 따질 때 조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뭐 기계적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의 죄가 상당 부분 감해지고 뭐 없어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를 건져 올려서 봐야 어떤 것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량을 해내는 것도 7시간을 밝히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많이 늦어졌습니다. 해수부에서 처음에 그리고 상하이셀비지에서 처음에 밝혔던 것보다 본인들이 정해놨던 공정보다 훨씬 더 연기가 되면서 많이 늦어져서 뭐 현재는 75%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날씨가 도와주면 4월쯤 인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게 인양이 자꾸 미뤄지고 이미 밑작업을 많이 해놔서 이제는 상하이셀비지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인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우리 정부가 상하이셀비지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상하이셀비지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내일 다룰 예정입니다. 네. 원래 빚이 적을 때는 빚을 진 사람이 약자인데 돈을 너무 많이 빌리면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자가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정부와 빌려준 사람이 네.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면 빌려간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상하이셀비지와 우리나라 정부의 관계는 그 정도로 보이고요. 네. 뭐 이 정도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정도. 네. 내일 기사를 맞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